한태식. 그의 이름은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국수집 아저씨로 통했다. 낡은 간판조차 없는 허름한 골목길 안쪽. 겨우 사람 하나 드나들 법한 좁은 문을 지나야 나타나는 그의 국수집은 도심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작은 섬 같았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태식은 국수 반죽을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절도 있었다. 밀가루와 물이 그의 강인한 손길 아래 찰지게 뭉쳐지고 몇 번에 치대고 접는 과정을 거치면 어느새 매끄럽고 윤기나는 반죽이 완성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국수집 안은 언제나 정갈했다. 기름때 하나 없이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조리대, 가지런히 놓인 양념통들, 그리고 손님들이 앉는 허름한 나무 탁자들까지도 그의 손길을 거치면 왠지 모르게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태식은 오전에 한두 명, 오후에 서너 명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매번 육수를 새로 끓였다. 멸치와 다시마,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깊고 구수한 향을 내는 육수는 그의 국수집을 찾는 유일한 이유였다. 육수가 끓는 동안 그는 카운터에 앉아 신문 대신 낡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창밖 풍경은 늘 똑같았다. 낡은 담벼락, 듬성듬성 자란 잡초,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길고양이 한두 마리. 그의 삶 역시 그 풍경처럼 단조롭고 예측 가능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그의 과거를 묻기도 했다.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만드시는데 왜 이렇게 외진 곳에서 장사를 하세요? 혹은 사장님 손 보면 예사롭지 않으신데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그때마다 태식은 미소를 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 속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과거를 묻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 더 열심히 국수를 만들었고 더 깊이 육수를 끓였다. 그의 삶은 오직 국수와 고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빗방울이 처마를 타고 떨어지며 탁한 소리를 냈다. 국수집 안은 손님 한 명 없이 고요했고 태식은 홀로 앉아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트로트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태식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한 마리 길고양이가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다. 새끼였는지 몸집이 아주 작았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고양이는 태식의 국수집 문 앞에서 주저하다가 이내 힘없이 쓰러졌다. 태식의 얼굴에 미세한 움직임이 스쳤다. 평소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그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연민이 비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비에 젖은 고양이는 축 늘어져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다. 태식은 망설임 없이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축축하고 차가운 몸뚱이가 그의 팔에 닿았다. 그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다시 국수집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주방 안으로 들어온 태식은 고양이를 작은 바구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능숙하게 구급상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숙련된 의사 같았다. 떨리는 고양이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그는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내고 소독약을 발랐다. 고양이가 아픔에 작게 야옹 소리를 냈지만 태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했다. 붕대를 다 감은 후 그는 작은 접시에 육수를 식혀서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접시에 육수를 핥기 시작했다. 육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고양이는 안심한 듯 편안한 자세로 웅크렸다. 태식은 고양이가 육수를 마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제야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 같던 그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든 듯한 미소였다. 고양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기운을 차렸다. 태식은 잠든 고양이를 위해 카운터 옆에 작은 담요를 깔아주었다. 그가 다시 국수 반죽을 시작할 때
고양이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태식은 가끔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던지곤 했다. 어둠 속에 홀로 갇혀 살던 그의 삶에 작은 생명 하나가 아주 미미하게나마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벗어던질 수 없는 그림자가 존재했다. 그는 식당 한쪽에 걸린 낡은 달력을 힐끗 보았다. 곧 11월. 그리고 그의 딸 한수연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를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의 딸. 한때는 그의 삶의 전부였던 작은 아이. 지금은 어엿한 숙녀가 되어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루었다. 태식은 수연과 자주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만날 수 없었다. 그의 과거가, 그의 정체가 수연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울까봐 그는 늘 두려워했다. 그는 카운터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태식과 그의 무릎에 앉아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수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태식의 눈빛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거칠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수연을 향한 깊은 애정과 세상에 대한 어떤 저항감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목에는 흐릿한 문신이 보였고 팔뚝에는 험한 삶의 흔적 같은 옅은 흉터들이 얼핏 드러나 있었다. 태식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수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는 사진 뒤에 적힌 흐릿한 글씨를 읽어내려갔다. 아빠와 수연, 행복했던 시간. 그 행복했던 시간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오래된, 잊히지 않는 꿈과 같았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다. 과거는 봉인되어야 할 기억이었다. 그 기억이 다시 현실로 소환되는 순간 그의 평온한 삶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삶은 국수집의 고요함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의 도화선은 이제 곧 딸 수연의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점화될 참이었다. 며칠 후 국수집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길고양이는 이제 제법 기운을 차려 태식의 발치에 와서 몸을 부비기도 했다. 태식은 고양이에게 까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까미는 태식의 고독한 공간에 예상치 못한 작은 활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길한 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수연의 생일이 다가올수록 낡은 달력을 쳐다보는 횟수가 늘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오후였다.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고 골목길은 한낮인데도 어두거둑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태식은 까미를 무릎에 앉힌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몇 개 안으로 튀어들어왔다. 태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께에 서 있는 여인은 한눈에 봐도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재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옅은 멍자국이 그리고 얇은 손목 위에는 짙은 보랏빛 멍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태식의 시선은 멍자국에 닿자마자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딸 한수연이었다. 아바. 수연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떨려서 빗소리에 묻혀 사라질 듯했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태식은 까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그녀의 젖은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왜 이렇게 됐니?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멍자국을 애써 외면하며 딸을 식탁으로 이끌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처럼 굶주린 눈빛으로 주방을 쳐다봤다. 태식은 말없이 따뜻한 물을 데워 수건을 적셨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수연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수연은 아버지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태식은 딸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내주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끓여낸 육수와 쫄깃한 면발. 수연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쉽사리 먹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태식은 딸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딸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 그리고 손목의 멍자국에 머물렀다. 그의 심장 속에서는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태식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은 그제야 천천히 젓가락을 움직여 국수를 한 입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연이어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마치 먹는 행위가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그녀는 국수에 매달렸다. 태식은 딸이 국수를 다 먹을 때까지 묵묵히 앉아 있었다. 식사를 마친 수연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그 느낌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태식은 조용히 수연의 등을 토닥였다. 그의 손바닥은 딸의 마른 몸을 통해 전해지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무슨 일 있었니?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너무 힘들어요. 아빠,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날 때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본 척했고, 시아버지는 날 벌레 보듯 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수연의 고백은 태식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다. 과거의 냉혹함과 폭력성이 그의 깊은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딸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안 돼.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는 수연을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날 밤 수연은 국수집 방에서 잠들었다. 태식은 그녀의 곁에 앉아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개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잠결에도 수연은 작게 흐느끼며 손을 허공에 휘젓는 듯했다. 싫어. 때리지 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식의 심장이 쿵하고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그의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그 폭력적인 본성을 다시 깨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동시에 딸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다는 맹렬한 결의가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새벽녘 고요한 국수집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태식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불쾌하고 오만하며 동시에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거기 한수연 씨 집 맞습니까? 제 와이프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던데. 당장 돌려보내시오. 어딜 감히 함부로 집을 나가 버릇없는 계집 같으니라고. 이러면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 각오하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고 그 속에는 폭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태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심연처럼 어둡고 위험해 보였다. 그는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짐승이 드디어 눈을 뜬 듯했다.
평온했던 국수집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딸의 고통과 사위의 오만한 협박은 태식을 과거의 어둠 속으로 강제로 끌어당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 그는 그의 그림자 속에 봉인했던 본성을 다시 꺼내 들어야만 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국수와 고요함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태식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나 망설임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한 국수집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심연에서 솟아나는 날카롭고 차가운 빛. 마치 수십 년 전 어두운 골목을 지배하던 야차라 불리던 시절의 눈빛 그대로였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한숨이 새어나왔지만 그것은 체념이 아닌 결이었다. 아버지, 누구세요? 잠결에 일어난 수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날카로운 강철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수연은 아버지의 변화를 직감했지만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될 뿐이었다. 이른 아침, 태식은 수연과 함께 국수집 문을 나섰다. 평소 같으면 그저 평범한 외출이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태식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단호했다. 그의 어깨는 넓어졌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마치 웅크리고 있던 맹수가 기지개를 켜는 듯했다. 수연은 아버지의 옆에서 걷고 있었지만 마치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걷는 듯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그저 국수집 아저씨가 아니었다. 수연의 시댁은 서울의 부천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육중한 대문과 높이 솟은 담장은 마치 성벽처럼 느껴졌다. 태식은 대문 앞에 섰다. 그의 시선은 대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정원과 저택을 훑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위선과 오만함이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굳은 주먹으로 대문을 두드렸다. 쿵, 쿵. 그의 주먹 소리는 마치 둔탁한 북소리처럼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수연의 남편, 김준우였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한 웃음이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했다. 장인어른이셨군요.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준우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수연에게 닿자마자 차갑게 변했다. 너 감히 어딜 도망갔다 온 거야.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그는 수연의 팔을 잡아 끌어 집 안으로 던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태식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준우의 손이 수연에게 닿기도 전에 태식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악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준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손목을 비틀었다. 이 노인네가 감히. 준우가 소리쳤다.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준우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준우는 손목을 잡고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함께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경험한 힘이 그저 평범한 국수집 주인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우리 수연이에게 손대지 마라.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준우는 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저택 안에서 김성태가 나왔다. 수연의 시아버지이자 이 집안의 실세였다. 그는 흰색 와이셔츠에 정갈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은근한 권위와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무슨 소란인가? 성태는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태식에게 닿자마자 경멸감으로 변했다. 아, 수연이 아버님이셨군.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집을 뛰쳐나가고
사위를 때리고 그러나 이런 무례는 처음 당해보는군. 성태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는 태식의 허름한 옷차림과 국수집 주인이라는 배경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왔다. 태식은 성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당신 아들이 내 딸에게 폭력을 휘둘렀어.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방관했지. 성태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런 일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부부싸움이야 흔한 일이고, 우리 집안의 대소사를 장인이라는 사람이 감히 간섭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내 아들이야 수연이를 가르치려 했을 뿐이야. 가르쳐. 태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내 딸의 몸에 난 멍자국이 당신 눈에는 안 보이는가? 그 순간 성태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어디 감히 반말인가? 주제를 알아야지. 나는 김성태다. 당신 같은 천박한 국수집 주인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군. 성태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태식을 노려보았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태식에게 다가섰다. 수연은 겁에 질려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빠, 안 돼요. 싸우지 마세요. 제발.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를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다. 그가 다시 폭력에 물들기를 원치 않았다. 태식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경호원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물러서라. 내 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의 용암 같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태식의 눈빛에 잠시 주춤했다. 그들의 본능이 그 남자에게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지했다. 그러나 김성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뭐해, 당장 저자를 끌어내. 경호원 한 명이 태식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태식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태식의 움직임은 그보다 한 수 위였다. 태식은 몸을 가볍게 틀어 경호원의 손길을 피했고, 동시에 그의 손바닥이 경호원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호원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다른 경호원이 망설이는 사이 태식은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의 주먹이 다른 경호원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김준우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김성태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태식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의 눈에 비친 태식은 더 이상 허름한 국수집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거칠고 위험하며 자신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런 무례배 같은 자가 감히 내 아들을 때리고 경호원을 폭행해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국수집은 물론이고 당신 딸의 앞날까지 모두 망쳐버릴 테다. 성태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태식의 과거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먹었다. 태식은 성태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빛났다. 나는 내 딸을 지킬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들이 내 딸에게 행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는 수연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수연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지만 아버지의 단단한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성태의 저택을 떠났다. 태식의 등 뒤에서 성태의 분노에 찬 고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 속에 봉인되었던 과거가 이제 그의 딸을 지키기 위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김성태는 태식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할 것이고
태식은 그 과거를 통해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대결에 서막이 올랐다. 김성태의 분노는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그의 아들이 폭행당하고 경호원들이 쓰러진 사건은 단순한 봉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였다. 그는 태식이 평범한 국수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성태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한태식이라는 이름 석자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 자의 밑바닥까지 모조리 파헤쳐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라. 며칠 후 태식의 국수집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평소 드문드문 찾아오던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국수집 주변에 불쾌한 소문을 퍼뜨리는 듯했다. 저 국수집 주인, 예전에 건달이었다더라. 딸이 문제 많아서 시댁에서 쫓겨났다더라. 국수집 육수에 이상한 걸 넣는데 같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골목길을 떠돌았다. 이로 인해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태식의 얼굴에는 다시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념이 아닌 깊은 사색과 결의의 그림자였다. 한편 김성태는 태식의 과거를 파헤치는데 성공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한태식, 전직 야쿠자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으며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던 인물, 10년 전 조직에서 돌연자취를 감춤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성태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묘한 흥분과 함께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위험한 상대였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확실하게 짓밟아야 할 존재였다. 그는 태식을 대중 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방법을 계획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명예와 존재 자체를 말살해야만 했다. 성태는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후원하는 자선 행사를 명목으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태식을 그곳으로 끌어들였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회에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합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특히 폭력적인 과거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태는 연설 도중 비장한 표정으로 태식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 당일 태식은 수연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김성태의 주최하는 행사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호텔의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정장을 빼입은 상류층 인사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북적거렸다. 그곳은 김성태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무대였다. 태식의 허름한 차림은 그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물질처럼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아갔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멸시하는 시선을 보냈다. 태식은 연회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김성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성태는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연의 남편 준우도 서 있었다. 준우는 태식을 발견하고 경멸 섞인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성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몇몇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 기자를 지목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한 분이 와 계십니다. 과거의 폭력적인 삶을 청산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죠. 성태는 태식을 향해 손짓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태식에게로 향했다.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태식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의 친구들은 이 자리에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한 권력의 장에서 홀로 폭로와 조롱을 견뎌내야 했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내면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다. 이보아요.
한태식 씨,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당신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한 기자가 소리쳤다. 성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식이 궁지에 몰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이때 성태의 측근 중 한 명이 작은 봉투를 들고 태식에게 다가섰다. 이것은 김성태 회장님께서 한태식 씨께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이 봉투 안에 있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모든 것을 덮고 조용히 살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물론 당신 딸과는 인연을 끊는 조건으로요. 그는 봉투를 태식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수연의 이혼 및 양육권 포기 각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태식에게 수연을 포기하라는 협박이었다. 태식의 손이 봉투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딸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 때문에 겪어야 할 고통 사이에서 그는 잠시 갈등했다. 그의 과거가 다시 수연의 삶에 드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수연의 창백한 얼굴, 그녀의 목에 새겨진 멍자국, 그리고 잠결에 흐느끼던 작은 목소리를 떠올렸다. 싫어. 때리지 마. 이 종이 쪼가리로. 내 딸의 고통을 덮으라고. 태식의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웅장한 연설보다도 강렬하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금 야차의 광기가 스며들었다. 당신이 감히 내 딸을 폭행하고 유린한 대가를 돈으로 치르려 해. 성태의 미소가 사라졌다. 뭐라고? 이자가 미쳤군. 당장 끌어내. 하지만 태식의 행동은 성태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봉투를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흩날렸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성태에게로 향했다. 당신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딸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연 회장 안은 정적이 흘렀다. 태식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김성태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태식의 이런 반응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은 태식의 편이 아니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이제 극한의 압박 속에서 홀로 김성태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야만 했다. 폭풍의 눈으로 그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태식의 돌발적인 행동은 연 회장 안에 감돌던 정적을 산산이 부실다. 찢겨진 합의서 조각들이 허공에 나부끼다 바닥에 떨어졌다. 김성태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태식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증오심이 가득했다. 저 차를 당장 끌어내.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 그의 명령에 따라 여러 명의 경호원들이 태식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태식은 이미 김성태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경호원들에게 닿았지만 그의 정신은 마치 물결 위를 미끄러지는 배처럼 차분했다. 과거의 모든 훈련과 경험이 그의 몸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근육은 이완되어 있었고 호흡은 고요했다. 그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바위처럼 굳건했다. 첫 번째 경호원이 태식에게 주먹을 날렸다. 태식은 몸을 숙여 주먹을 피했고 동시에 경호원의 팔목을 잡고 그의 체중을 이용해 옆으로 넘겨버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은 바닥에 쓰러졌다. 이어서 두 번째 경호원이 달려들자 태식은 왼발을 내딛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오른손으로 그의 어깨를 밀어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경호원은 비틀거리다 다른 경호원과 부딪혀 넘어졌다. 태식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과장은 없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오랜 시간 연마된 기술과 경험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고 제압하는 본능적인 능력이었다. 그는 주변의 탁자와 의자를 이용해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제한했고 결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연 회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담으려 애썼다. 김성태는 단상 위에서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런 미친놈이 저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그는 소리쳤다. 태식은 경호원들을 제압한 후 천천히 김성태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거웠지만 그 어떤 방해물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맹렬했고 그 속에서 불타오르는 분노는 연 회장의 뜨거운 조명보다도 더 강렬하게 타올랐다. 바로 그때 성태의 비서가 뛰쳐나와 무언가를 외쳤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YTN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성태는 비서의 말에 잠시 당황했다. 태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단상 아래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쩌렁쩌렁 울리는 피드백 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김성태,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모욕하고 내 딸의 명예를 더럽히려 했다. 하지만 당신의 더러운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성태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하며 심지어 태식의 딸인 수연을 폭행하도록 사주하는 듯한 내용의 녹취록과 내부 고발 문서들이었다. 영상 속에는 성태가 부하들에게 그 계집을 길들여야 해.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줘. 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자료들은 구체적이고 명백했으며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강력했다. 연 회장 안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스크린으로 돌렸고 셔터 소리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상류층 인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다. 김성태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단상 위에서 휘청거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태식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태식의 교묘한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이럴 수가.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성태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대중의 눈에는 그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태식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성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으로 내 딸을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당신의 권력은 당신의 탐욕과 위선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그 순간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시 김성태와 그의 아들 준우를 체포했다. 준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체포되는 성태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감이 역력했다.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수연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숨어 살았던 아버지의 과거가 역설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거대한 힘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태식은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성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희열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깊은 고요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사냥꾼 같았다. 그는 돌아서서 연 회장을 나섰다. 그의 등 뒤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했다. 그의 오랜 고독과 인내가 마침내 정의로운 폭발로 이어진 순간이었다. 김성태의 몰락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의 체포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부패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화의 신호탄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와 불법 행위를 보도했고 그와 관련된 인물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김성태의 아들 김준우 역시 폭행 및 공범 혐의로 체포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김씨 일가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한태식이라는 과거를 숨기고 살던 국수집 주인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충격과 동시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국수집 골목은 이제 조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태식의 국수를 맛보기 위해 혹은 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그의 국수집은 더 이상 외진 곳의 허름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는 상징이자 평범한 사람이 부조리에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가 시작된 장소였다. 어느 맑은 오후, 국수집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수연은 주방 한쪽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고, 태식은 카운터에 앉아 조용히 손님들이 남기고 간 쪽지들을 읽고 있었다. 그 쪽지들에는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빠. 수연이 조용히 태식을 불렀다. 태식은 고개를 들었다. 수연의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 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이 아닌 깊은 안도감과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다시 그런 과거로 끌어들인 것 같아서.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창밖을 향했다. 까미가 햇살 아래서 나른하게 졸고 있었다. 아니야,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차피 아빠의 과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림자 같은 것이었어. 그걸 피해서 살아온 지난 세월이 오히려 아빠를 더 외롭게 만들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는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너의 고통을 보면서 아빠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어. 아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었어도 그 안에는 널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었어.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빠는 평생 후회했을 거야.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감사함과 존경심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태식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식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너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 있지 않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빠는 네가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네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어. 태식은 국수집에서 번 돈과 김성태 일가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사용해 수연의 빛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는 과거에 어두운 경험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통찰력을 이제는 사회의 빛으로 바꾸려 했다. 며칠 후 태식의 국수집에는 한 남자가 찾아왔다. 깡마른 체구에 안경을 쓴 그는 김성태의 비서였던 박진우였다. 그는 한때 성태에 충실한 신복이었지만 성태의 비리가 폭로된 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던 인물이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태식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회장님의 만행을 막지 못해서. 수연 씨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태식은 박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어. 박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장님께 받은 돈을 모두 기부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수연의 빛, 재단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고 싶습니다. 태식은 박진우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너의 경험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네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렸다. 국수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받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장소가 되었다. 태식은 예전처럼 묵묵히 국수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국수에는 이제 단순히 구수한 육수의 맛만이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와 따뜻한 인간미가 더해져 있었다. 몇 년 후, 이지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씨 가문의 완벽한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재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전문 심리상담사이자 법률 지원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한 저택이나 명품 옷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간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데 바쳐졌다. 이재희가 일하는 센터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따뜻해졌다. 벽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기증한 책들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되고 지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날카로운 욕망 대신 깊은 연민과 이해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명확하고 실질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제이는 한 중년 여성과 상담 중이었다. 그 여성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제이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다. 제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사장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갈 용기, 다시 일어설 힘, 그리고 소중한 경험.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저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여성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성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속에 희망의 불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제이는 느낄 수 있었다. 제이는 이제 언론에도 가끔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이름 없는 봉사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강연을 통해 사기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물론 그녀는 김씨 가문과 더 이상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그녀의 사무실로 익명의 꽃다발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배달되곤 했다. 잘 지내니 몸 조심하고. 어머니. 제이는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김정란 여사는 여전히 강인하고 냉철했지만 그녀만의 방식으로 제이의 삶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두 여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제이는 상담센터의 작은 마당에서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김정란 여사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그리고 잠시 죄책감에 휩싸이게 했던 경영윤리에 관한 책이었다. 책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페이지 곳곳에는 김정란 여사의 필체로 보이는 밑줄과 메모들이 가득했다. 제이는 책을 펼쳐 들었다. 그 안에는 돈과 권력 너머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메시지들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제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뭉게뭉게 구름이 떠다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삶은 한때 가면과 거짓으로 가득 찬 연극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충만하며 행복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과 속임수가 아닌 진정한 자아 발견과 속죄를 통한 빛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꿈이나 혹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